37쪽 하단부. 자, 밑에 하나 보겠습니다. 4번. 이만희 한민족인 증거. 입국 시에 머리에 상추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입국 시에 머리에 상추를 들었다. 우리 민족들이 드는 게 상추죠. 머리를 묶어서 꼬아리를 따서 먹는 방식. 조선인의 복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번역한 거고요. 중국 애들 기록에는 이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복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선인 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 애들 기록을 보면 이복이 되는 거예요. 오랑캐 복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5년 전에 경찰 문제 기출이에요. 오답률 90%. 오답률.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공부해 가요. 예, 조선인 복식으로 하는 걸 봐서 이만은 조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유적 유물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기록문을 우리 참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기록문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이복이에요. 오랑캐 있자 복식 복자예요. 예, 오랑캐 복장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봤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은 오랑캐 옷인 거예요. 오랑캐 옷이 도대체 뭘까? 제가 써놨어요. 흰 옷이면서 투피스예요. 이러면 이해 가죠. 보통 우리 남자들은 관계없는 여성분들이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복장이 있죠. 그죠? 중국 애들이 뭐죠? 원피스예요. 뭐 이름이 중국 애들 정통 복식 뭐라고 그러죠? 치파오? 예. 예. 그런 복식을 가지고 싸워요. 중국 애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얘들 중국 애들 영화 한번 봐보세요. 소림사 같은 영화 봐보세요. 중국 영화 보면, 무협 영화 보면 우리는 바로 후다닥 싸우잖아요. 근데 그네들 잠깐 기다려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타임을 갖고 다리를 쭉 올려서 여기 치마를 여기 치맛대는 여기다 허리춤에다 묶어 이렇게.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됐어 이제 해볼까? 겨뤄볼까? 이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전쟁할 때 기다려 주겠어요 누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볼게 이러진 않죠. 중국 애들이 항의를 한 거야. 지네 책임자들에게, 왕에게. 우리도 오랑캐 복식을 해달라. 그게 투피스예요. 왜?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군인들이 투 따로따로 복식을 입어도 훨씬 더 편했겠죠. 전쟁터에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복은 즉 오랑캐 옷이고 우리말로 풀이하면 조선인 복장이고 요즘 말로 여러분 이해하기 돕게 한다면 투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항상 물어봐. 선생님 그때 원피스라 했나요? 물어봐. 투피스라니까. 적어놔서 못을 박아놔서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적어놨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적어놔야 돼. 이복. 이복이다. 중국식 표현 방법으로는 이복이 맞겠습니다. 우리 방식으로는 조선인 복장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만 조선이니까. 그럼 지배 계급에 토착민 출신 조선인을 많이 기용했다는 점도 이만이 조선인 것 증명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사군의 이치와 특징 보겠습니다. 한사군 이치와 특징. 자, 우리가 이만조선이 멸망했죠. 그래서 한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군사와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 네 군데, 사군, 낭랑, 대방, 임둔, 진번입니다. 자, 이치, 장소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볼 일도 없고요. 물어본다면 유일하게 낭랑이에요. 시험과 관련된 건 낭랑의 별표만 하나 하세요. 이게 태동강 유역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견이 있어요. 여러 학자들별로 다른 생각들을 제시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동강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미천왕 때 멸망됐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미천왕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미천왕 313년 서한평을 점령합니다. 서한평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보세요. 여기 지금 한사군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한평이에요. 서한평. 서쪽을 안전시킨 평야라는 뜻이거든요.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건너가는 길목이 아주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라치면 서한평을 거쳐와야 돼요. 서한평에 있는 중국 이 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 군사가 이걸 물리쳤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여기 있는 한사군들이 한 2달에 걸쳐서
자진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협박할 수 있지. 한 10대 정도 맞고 갈래? 자진해서 알아서 갈래? 당연히 자진해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서한평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해요. 이런 정책을 아까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무슨 정책? 책에 나오지 않는 거. 아까 판서했잖아요. 예, 다물 정책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다물 정책이에요. 다물 정책이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옛 고조선의 영토를 하나씩 회복해 가는 그런 정책을 다물 정책이라 한다. 그래서 미천왕을 꼭 잡으셔야 돼요. 예, 미천왕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 강개토대왕 때, 장수왕 때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 지역을 다 점령하는 그런 시간대가 되돌아오겠습니다. 문화 하나 볼까요? 문화. 우리나라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석, AD 85년. 오곡의 풍성함을 토속 산신에게 기원하는 비문으로 이 비문을 통해 점재현이 용강이고 열수가 대동강임을 알 수 있었다. 점재현 신사비.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오래된 비석이다. 우리나라에 발견된 최고 오래된 비석 중에 하나가 점재현 신사비다. 이건 낭낭의 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점재현 신사비다 보시면 되고요. 쭉 제가 책을 이렇게 이번에 편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 밑에 그 여백에다가 팔조법 하나 적을까요, 우리? 팔조법 중에 우리가 몇 개 전해지나요? 세 조목이 전해진 거 아시죠? 첫 번째,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이렇게 여러분 여백에다 좀 적어주세요. 책을 쓰다 보니까 어디 갔지? 찾아도 없어. 빠뜨렸구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조목이 전해지더라. 살인, 상해, 절도죄가 있더라. 그리고 이만조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한사군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법조항이 몇 개로 늘어난다? 60여 조로 증가되더라. 그러다 보니 우리 조선인들이 생활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각박해지더라. 이 정도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0여 조 늘어나면서 생활이 각박해지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쓰다 보니 8조법이 날라갔어. 자, 이제 41쪽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오른쪽에 42쪽까지 가야 되겠네요. 부여 바로 갈게요. 부여 가겠습니다. 부여 첫 번째 흥망성쇠 보겠습니다. 부여는요, AD 자료를 보세요. AD 1세기경 만주평야에 자리 잡은 반농 반목의 선진국가였다. 반농 반목이 몇 줄 것이에요?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AD 49년에 중국식 왕의 명칭을 사용했다. AD 49년 또는 AD 1세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미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잡아두셔야 돼요. 부여란 나라가 AD 1세기부터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 중국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대항하였고 후한과 친교를 맺었으나 고구려 문자왕 때 병합되었다 그랬습니다. 494년에. (5세기) 후반이죠. 문자왕 때 부여가 병합되었다. 문자왕의 그럼 특징이 뭘까요? 고구려 최대 영토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대 영토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해토왕과 장수왕은요? 아니에요. 최대 영토를 확보한 것은 그때는 부여를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문자왕 때 부여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최대 영토 확보는 문자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제도 갑니다. 부여는 왕 아래 사가, 말, 소, 개, 돼지가 지혜가 해일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흉년이 들거나 했을 경우에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여 왕권이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 왕이 있고요.
지방에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렇게 사출도가 있다. 보통 우리 사출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오부족 연맹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부족 연맹체다. 자, 마는 말을 숭상한 애들이고요. 우는요 소를, 여기는요 돼지를, 여기는 개를.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요 애들이 오부족 연맹체가 다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제가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회의다.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제가회의. 한자 뜻을 알게 되면 좋겠죠. 제가회의. 모두 제자. 더할 가자. 모일했자. 더하는 것은 우리 한자식의 뜻은 더할 가지만 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족장을 의미합니다. 네, 부족장. 아시죠? 그러면 5개의 부족장들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 집가자 아니면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네. 오타네요. 네. 선생님이 오타입니다. 제가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었다. 네. 수정해 주세요. 몇 번이지 그러면 이게? 니은 지문에 집가자를 더할 가자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회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네. 이걸 오부족 연맹체다. 이렇게 오부족 연맹체다. 자, 얘네들은 중앙에서, 왕은 중앙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얘네들은 지방에서 지방을 통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회의라고 한다. 흉년에는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왕권이 그만큼 미약했음을 증명한다. 그 다음에 사출도, 사출도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제도 가겠습니다. 경제제도. 자, 농업과 목축, 반농, 반목의 경제 단계로 말과 주옥, 모피 등이 특산물이었다. 사회신분, 요거 가끔 나오는 거네요. 왕, 제가, 호민 등 지배층이 상호와 생산 담당 계층이자 전쟁터에는 보급품을 운반했던 일반 백성인 하호, 그리고 최하인 노비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시면 돼요. 하호하고 그 다음에 일반 노비층이 피지배층이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을 보겠습니다. 법률.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살인죄가 있다는 거죠. 살인죄가 존재했다. 그리고 노비로 삼는 거 봤을 때도요, 노비도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죄 없는 가족까지 처벌했다는 얘기는 연자죄까지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절도죄는 12배 배상을 했다. 이거 일명 일책 12법. 꼬지질 책자입니다. 꼬지질 책자 일책 12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고조선에는 여기 보시면 간음죄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간음죄가 없죠. 간통죄가 없죠. 부여에는 간음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부녀자의 투기는 사형에 처하되, 부녀자의 투기는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를 남쪽 산에 버려서 썩게 하였다. 그 시체를 가져가려 하려면 우말을 바쳐야 됐다. 소화말을 바쳐야 됐다. 가부장제와 일부 달처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왜요? 저는 이 제도를 적용되면 장가를 몇 번 갔을 것 같은데. 네? 투기가 뭐냐고요? 시기 질투란 말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편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쉬는 시간에 별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풍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막 나오겠죠. 자, 영고 갑니다. 영고 별표입니다. 영고. 요 제천행사인 거 아시죠? 제천행사. 제천행사라는 것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아시죠? 네, 제천행사입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됐고 내년에도 잘 되기를 기원해주는 행사입니다. 부여 보겠습니다. 부여에 뭐가 있다고요? 영고가 있다고요. 몇 월 달에요? 12월 달에. 이게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왜 12월에 하죠? 네? 농사가 끝나고? 나머지 다 10월이거든? 봐볼까요? 고구려 봐볼까? 고구려 뭐가 있어요? 몇 월 달에 해요? 10월 달에 해요. 동해 봐볼까요? 여기도 10월이에요. 사만 볼까요? 사만은 두 번을 해요. 제사를. 수린날. 이건 5월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머리 꼭대기 한번 짚어봐. 이렇게 머리로. 짚어봐. 빨리 잊어먹지 않게끔. 이걸 뭐라 불러? 중앙을 갖다가? 정수리라고 그러지. 정자 빼봐 그러면. 수리. 그러면 1년을 얘들 중간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10월이잖아요. 10월의 줄반 어디에요? 5월이야. 이때 뭐하지 우리가? 모내기철이야. 농업국가에서 모내기 해야 되잖아 이거. 모내기 할 때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하늘에 제사 지냈다는 얘기야. 수확 잘 되게 해주세요. 10월 달에 계절제 수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잘 됐으면 고맙습니다. 내년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시죠? 수리날은 5월 달. 자, 그러면 나머지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보시면 백제, 신라, 뭐 가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기록이 없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기록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봐요. 10월 공통점이잖아. 근데 톡 튀어나온 애 하나 있지. 12월. 그럼 이게 시험 요소가 되는 거지. 그지? 다 10월이 나오면 12월이잖아. 왜일까? 12월 달에 영고. 한양할 영자, 북고자. 한양합니다. 북을 치고 음식을 장만하고 와주세요. 제사 지내고 같이 공동체적인 음식도 나누고 춤도 같이 추고 노는 거예요. 춤추고 노는 거예요. 밤새 놀아요. 2박 3일 동안 놀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래방 문화가 발달된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선생님 생각입니다. 답은. 볼까요? 첫 번째. 수렵사회의 유풍이다 적으시면 돼요. 수렵사회의 유풍, 유습. 수렵, 사냥이라는 뜻이잖아요. 봐요. 그럼 부여가 어디쯤 있나 봐봐요. 여기잖아. 여기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송하강이잖아요. 이 송하강에 물줄기로 만들어진 나라가 부여란 말이에요. 그럼 12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추워요. 완전 추워요. 오늘날이 만주 하얼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추워요. 그럼 하얀 눈으로 덮여요. 영하 30도 기본이에요. 이쪽 지방은요. 우리 이 앞전에 서울에 영하 25도 될 때 땡땡 얼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죠? 몇 해 전에, 한 3년 전에. 30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동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와요. 하나 둘씩 나와요. 그럼 하얀 설원 위에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요.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보이지. 그럼 수확을 훨씬 더 하기 좋아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렵사 유풍이라는 것은 동물 사냥이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먹잇감이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을력의 영향이에요. 을력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을력 나 처음 들어보는데 선생님? 달력이에요. 달력인데 어느 나라 달력이라는 뜻이죠? 은나라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다시 중국 역사를 다시 할 때. 중국 역사를 알아야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편해지는 거예요. 중국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외워야 돼. 막 통째로 막 외워야 되는 거야.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역사를 갖다가. 그냥 써. 그럼 이해 가. 중국 달력, 을력 이 나라만 유일하게 1년을 12달을 보고 나머지 전부 다 몇 달로 보는 거야? 10개월로 보는 거야. 1년을 갖다가. 그래서 부여의 이영고는 12월에 제천 행사를 하게 됐다. 을력의 영향을 받았다. 어느 나라 달력이라고요? 을력은요? 은나라 달력. 1년을 몇 달로 보고 있다고요? 12개월로 보고 있다. 나머지 날보다 몇 개월로 보고 있다고요? 10개월로 보고 있다고.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두 번째 갑니다. 순장의 풍습이 있다. 부족장이 죽게 되면 부족장을 모셨던 애들 전부 다 죽여요. 이게 순장제도예요. 이 순장제도는 아까 얘기했던 연맹국가라든가 고대국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부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여가 특출나게 순장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형사치수제도. 말 그대로 설명하면 돼. 형이 죽었어요. 치는 장가들 치예요. 형수에게 장가 가는 거야. 시동생이. 봐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다체제가 발달했고 부여와 고구려의 흑묘역과 같은 유목민 국가, 즉 반농 반목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이쪽 애들은 4살 때부터 말을 타요. 말을 타고 자유자재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을 기르기 때문에 양떼 머리를 갖다 할 수 있어요. 자, 형님이 죽자 재혼을 했을 경우에 형수의 노동력과 조카들의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그걸 치하는 거야. 그 형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노동력을 확보 때는 유지할 목적으로 형사치수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아니 그 시대로 본다면 지금 제대로 보면 안 되지. 지금 시대로 보면 완전 싸가지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도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 시기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제도를 고구려가 물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까 주몽이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고? 부여초등학교. 부여초등학교 나와서 부여제도 좋은 제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당연히 그러면 고구려도 나와야 되겠지. 고구려도 나옵니다. 고구려 어느 왕 때 나옵니까? 고구려 어느 왕 때 이런 제도가 나와요? 짬짬하시고요. 고구려 고국천왕 적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고국천왕이 죽자 그의 아이프와 그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배계층의 형사치수제도가 등장해요. 고국천왕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고국천왕이 있고 고국원왕이 있어.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이 죽고 그의 부인 우씨 부인이라고 적어놔. 우씨 부인과 그의 시동생인 둘째 시동생인 연우와 연우 이름 참 좋죠. 모 가수 이름과 비슷하죠. 연우와 결혼을 하게 돼. 이게 일종의 형사치수제다 보시면 돼요. 형사치수제다. 고구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교재에다도 기록을 해놨어요. 다음 시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성술 보겠습니다. 우제점법. 소를 죽여서 그 굽으로 기륭을 점치는 행위다. 이 우제점법은요. 최근에 경찰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복수정답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복수정답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부여의 이 우제점법은 고구려에도 나타납니다. 옆에 적어놓으셔야 돼요. 고구려도 나타난다고요. 고구려에도 우제점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라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하얀 옷을 즐겨 입었다. 백의를 숭상했다. 백의 민족. 그 다음에 을력, 은나라의 달력인 을력을 사용했다. 땡땡 하시고 1년을 몇 개월로? 12개월로. 그래서 12월 달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치렀다. 중국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혼인동맹을 맺기도 하였고요. 고구려가. 그러나 이 나라 장수 강구금의 친여를 받을 때 이 나라 장수 강구금의 친절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글자가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봐보세요. 자 고구려의 동천왕이 이쪽 서한평 아까 미천왕 동천왕 다음에 미천왕이야. 동천왕이 이 서한평을 공격했어요. 여기에 한사공이 존재해요. 즉 다물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거야. 이때 중국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국의 삼국시대가 있어. 이때 이 나라 장수 강구검이 침입해오는 동천왕을 물리쳐. 그리고 여기 있는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에게 불량미를 제공해줘. 좀 이상하죠. 부여나 고구려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돕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고구려의 동천왕을 도와야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 같은 민족이었더라도 이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북한과 싸워.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싸워. 그럼 우리는 중국 편을 들어줘야 돼? 미국 편을 들어줘야 돼? 대답 못하는구나. 대답 못하는구나. 편 안 들면 안 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편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 북한 애들은 중국의 편을 들 수 있겠죠.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같은 민족이다 손치더라도 꼭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나라 장수 광구검 기억하시고 요거 잡으셔야 돼요. 동천왕이 서한평을 선제 공격 이후의 상황이에요. 쉽게 여기 살짝 만드시면 돼요. 여기냐면 볼까요?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동천왕이 고구려 침입 시 이렇게 하면 돼요. 동천왕이 서한평 공격 시 공격하는 당시에 부여가 이 나라에게 군량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넣었어야 되는데 말이 약간 좀 빠졌군요. 부여의 멸망 볼까요? 364년 선비족의 동그라미 칩니다. 아주 많이 장난칩니다. 선비족의 모용항씨 침략을 받아 현황 및 5만여 명의 부여인이 포로로 잡혔고 모용씨가 세망하자 고구려 보호하에 놓여있다가 고구려 문자왕 때 항복하여 멸망했다. 문자왕 밑줄 보면 되겠죠.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옥저 갑니다. 옥저는 한경북도와 한경남도를 차지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해는 한경남도하고 강원도 일부가 걸쳐있는 대표적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저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됐고 2번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군장이 부족을 다스렸다. 군장 단계에 머물렀다. 결국 여기 뭐야?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옥저와 동의 공통점은 왕이 존재하지 않다. 읍군이나 삼노 등이 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던 도중에 고구려 태조왕에게 동해는 고구려와 신라의 흡수통일이 됐다. 그러니까 옥저는 고구려 태조왕 때 멸망됐고 그 밑에 나라 동해는 신라와 고구려에게 나뉘어서 편입되고 말았다. 옥저, 동해. 여기는 태조 때 여기 동해는 태조하고 신라에게 반반씩 나뉘어서 뺏기게 됐다. 그럼 태조가 누굴까 생각해 봐야 되죠. 태조는 누구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건국자에게 주로 조자가 붙네요. 그죠? 건국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주몽 아닐까요? 답이 나오는데 주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요. 유리왕의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몽에게 증손자쯤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네, 증손자도 봐야 돼. 근데 왜 태조라고 붙였을까요? 봐봐요. 조는 건국자들을 주로 붙이는 거거든. 근데 건국에 준할 만한 큰 업적을 쌓을 때도 뒤에 미호를 조자를 붙여야. 그래서 태조가 된 거예요. 아셨죠? 일단 태조는 주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잡아야 돼. 예. 처음 하신 분들 살짝 적어야 돼. 주몽 X.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주몽이 아니다. 유리왕의 손자쯤 된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옥저를 정복시키고 동해에도 일부분을 흡수 통합했다. 경제갑니다. 어물과 소금, 해산물이 풍부했다. 어물과 소금.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소금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은 가장 귀한 상품이기도 했고 가장 비싸게 팔린 상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훗날 소금이 나왔을 때 나오는 뜻이 이제 아까 우리 동천왕 다음에 미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천왕이 훗날 왕자 시절에 밀려났을 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소금 장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소금 하면은 미천왕을 딱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좀 할 것 같아요. 미천왕에 대한 얘기. 즉 을불신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을불이 자신의 세자 신분을 왕자 신분을 속이고 소금 장사, 그다음에 머슴살이를 하면서까지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했었던 그 대표적인 게 소금 장사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속 갑니다. 민며느리제, 일종의 결혼 계약인 예부제다 그랬습니다. 미리 예자, 며느리 부자입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 결혼제도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할게요. 봐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남자, 이거 전부 다 부모님들입니다. 양 부모님들입니다. 자, 여기는 딸을 두고 있고 여기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하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의 어떤 또 주변에 연결을 통해서 하죠. 자, 봐봐요. A와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참 이쁘던데, 니네 아들 멋지던데, 이렇게 서로 칭찬해줘요. 야, 우리 나중에 얘들 서로 결혼하고 사돈 맺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자가요, 아들 집에, 유치원만 한 나이 때 아들 집에 보내줘요. 장차 예비 남편께. 그리고 여기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요.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쯤에 다시 여자 집으로 보내요. 여자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집의 부모님께서 다시 A 남자 집의 부모에게 다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결혼을 시킬 거냐? 시켜야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요구해요. 우마와 토지를 요구해요. 우는 뭐죠? 소, 말, 토지를 요구해요. 결혼 승낙의 조건은 이걸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마와 토지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성이 여기 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민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을 무자를 써요. 그럼 뭐죠? 아무것도 없는 집에 뭐요? 우와 말과 토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민며느리 제도예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A 여성의 아버지께서는 뭐죠? 완전히 땡 잡은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딸내미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걸 뭐라 불러요? 살매, 팔매, 사고 팔았다. 이걸 뭐라 부르죠? 매매혼적 성격이다. 이렇게 불러요. 매매혼적 성격이다. 옥주하고 있습니다. 옥주의 민며느리 제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볼까요? 골장제 보겠습니다. 골장제, 두벌 묶기, 세골장 또는 가족 공동묘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한 후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에 못 가게 안치하는 풍습입니다. 또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매달아 항아리에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영혼 불면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암기상 어떻게 잡았습니까? 옥, 민, 항. 암기상이 오늘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옥은 어느 나라? 옥저. 여기는 민, 며느리제, 매매혼적 성격. 딸내미 팔아먹은 거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영혼 불면신앙인 항아리에다가 쌀을 담궈놨다. 동해갑니다.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왕업소 여기도 up군과 삼로 등이 나라를 통치했다. 특산물의 별표합니다. 네, 특산물의 별표 하나 합니다. 기본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당궁, 가하마, 반어피가 유명했다. 당궁,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박달나무로 활을 만들었다. 박달나무. 단궁이란다. 자, 그렇다면 당궁 못지않게 활의 성능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맥궁이에요. 이게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맥궁이 있어요.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박달나무. 여기는요, 상아를 써요. 코끼리뿔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쇠붙이가 가미돼요. 이게 맥궁이라 불려요. 고구려 활이 훨씬 더 성능이, 유해사거리와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선생님, 우리나라에 코끼리 없잖아요. 맞죠? 없죠? 근데 코끼리뿔 어디서 났을까요? 코끼리 어디서 살아요,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여기잖아요. 인도잖아요. 쉽게 인디아잖아요. 그 인디아에서 사왔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아뿔이 수입됐어요. 그만큼 고구려라는 나라가 뭐죠? 개방적. 폐쇄되지 않고 개방적인 상아뿔까지도 맥궁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고구려 벽화에도 나옵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그 춤추는
무의들의 옷이 땡땡이 줄무늬를 입었어요. 땡땡이 줄무늬는 인도에서 유행했던 복식이었어요. 인도 복식사에 나와요. 그리고 고구려의 무용총에 그 여인들이 춤추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출 수는 없어요. 이렇게 춤추는 모습은 춤추는 동작을 스냅사진을 순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서 그린 게 벽화가 무용총이에요. 그 무용총의 땡땡이 줄무늬도 인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꽉 막힌 나라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하마, 과일나무 과자, 아래아자, 말마자.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도 전혀 방해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 요즘쯤 뭐죠? 아주 작은 말, 조랑말 정도다 보시면 돼요. 조랑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이다 보니까 바다 표범을 잡아서 가죽을 수출했다. 특히 산 우회를 쳐서 명주나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도 상당히 발전됐다. 풍속가입니다. 10월에 무천, 춤출 무자, 한울천자. 하늘을 보고 춤추는 그런 제천 행사가 이루어졌다. 결혼 풍습, 조계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계혼. 이건 이렇게 적습니다. 시족사회의 유습이다. 적어볼까요? 시족사회 유습. 시족들이 아까 우리 서두 이런 얘기했죠. 같은 김씨끼리 안 되는 거 아시죠?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열성인자 때문에 아이가 장애아가 태어날 수 있어요.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같은 성씨보다는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시족사회 유습이 이 조계혼 풍습이 동해에 나타나고 있다. 조계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종례혼 풍습이 꽤 있었죠. 종례혼 풍습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중에서? 지네끼리 결혼한 나라가 있잖아. 왕족끼리. 신라 골품제 있잖아. 성골, 진골 할 때. 성골 지네끼리 결혼하잖아.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수명이 어떻게 짧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신라 왕들이 수명이 짧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고려 왕실. 지네끼리 결혼해. 왕실들끼리. 그럼 어떻게 돼? 왕들 수명이 되게 짧아. 20세 못 넘기고 도중에 중간에 허다해. 왜? 유전학적인 질병을 타고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고려시대 후기 가면 이거 알려. 사람들이 이거 알게 돼. 이거 제발 근친을 하지 마라. 종례는 하지 말고 그렇게 권고를 해. 그래도 해. 정신없는 애들이에요. 이걸 유교가 들어오면서 근절시키려고 하거든요. 성경도 유교가 들어오면서 근절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져.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유교가 완전히 확립된 유교국가지. 유교국가에 사촌 동생하고 오촌 동생하고 결혼해? 난리 날 일이지. 큰일 날 일이지. 같은 김씨 20개를 결혼 못하게 하면 난리인데. 조선시대 아예 없어져요. 요거 나라들이 종례혼을 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동해라고 한 나라가 벌써 조계혼을 하는데 한참 후의 나라인 신라하고 고려 이거 해야 되겠어요? 네.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생각해봐. 사촌 오빠를 보니까 막 사랑이 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그죠? 이놈의 새끼 때 네. 사랑이 안 트죠. 움트지 않죠. 자 다시 가죠. 책하제도. 자, 꾸짖을 책자, 재앙하자를 쓰는데요. 시종마다 산이나 강을 경계로 생활구역을 정하여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약 다른 부족이 침범하면 책하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번상하게끔 하였다. 즉 사유재산 인정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책하제도. 그 다음에 주거 갈까요? 부뚜막을 갖춘 부엌과 난방시설을 갖춘 철자형과 여자형 집터에 거주했다. 이건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고 한능검에도 나왔고 두 군데 다 나왔어요. 살짝 적어 거기다 한능검과 공무원 기출이라 적어놔요. 여자와 철자 모양의 집터 자리 동해입니다. 동해입니다. 삼한 가겠습니다. 자,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을 갖다가 통칭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가장 큰 나라라고 그랬죠? 천안을 중심으로 했던 목지국이 가장 큰 나라였고 목지국의 54개국을 통합했던 나라 그 나라 이름 뭐라 부른다고요? 진나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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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죠? 네, 진과 어디가 교육을 했다고 그랬죠? 중국의 한나라가 교육했다. 근데 다이렉트로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직접 교육하지 않고 간접 교육을 했죠? 간접 교육의 대상이 누구였죠? 위에 있는 나라? 이만조선이었다. 그 결과 이만조선이 부국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누구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
한나라. 그래서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만조선이 멸망의 길로 갔다. 순서 잡으라 했죠. 진, 애, 흉, 서파지, 서파살인사건. 외우셨죠? 진, 애, 흉, 서파살인사건. 멸망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4세기, 3세기, 2세기 상하. 강력했다. 연나라 대립할 정도로. 근데 연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일정 부분을. 그리고 2세기 이만조선에서 나라가 바뀌게 됐다. 두 가지 꼭 잡아야 돼요. 4세기, 3세기, 2세기 이만조선 멸망 순서 진, 애, 흉, 서파지, 서파살인사건을 통해서 한무제가 이만조선을 공격했다. 절대 잡아야 돼요. 이거 나오면 땡큐하고 문제 맞히셔야 돼요. 막 머리 막 극적극적 시험 잘 가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지 이러면 안 돼요. 가면서 계속 외워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오늘 암기사 꽤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 외울지는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자, 다음 정치 보겠습니다. 사만의 정치 보겠습니다. 사만 전체 중앙 집권적 왕은 없었으나 사만의 총연맹장으로 진왕이 추대되었다. 진왕 밑줄 긋습니다. 진왕이 추대되었다. 그 밑에 각각 그 지역에 거수가 있고 대족장이 신지, 견지, 소작장인 읍차부례 등의 군장 세력이 지배했다. 신지, 견지, 읍차부례 밑줄 그어볼까요? 기초적인 겁니다. 사만의 신지, 견지, 읍차, 부례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족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소적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얘네들의 역할이 뭘까? 역할을 한번 잡아볼까요? 큰 저수지를 관리했다는 거야. 큰 저수지를. 여기는요. 작은 저수지를 관리했다. 그만큼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경 국가였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국가였다. 그만큼 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됐다. 신지견지, 읍차부례, 큰 저수지, 작은 저수지. 그러다 보니 이 삼남지방에는 저수지가 굉장히 잘 개발됐고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저수지 한번 아는 데를 한번 적어볼까요? 김제 가면 뭐가 있죠?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벽골제라고 그랬죠. 전라북도 김제의 벽골제. 충청도 제천의 의림지라고 그러겠지. 의림지. 경상도 상주의 공검지. 최소한 이 정도, 3개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벽골제, 의림지, 공검지 이 정도는 저수지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함을 더했다. 여기는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 여기는 호서 지방이죠. 호서 지방. 여기는 영남 지역이죠. 벽골제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지금 많이 축소됐지만 그래서 그 저수지가 이 호수자입니다. 호수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 호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호남 지방에 유래가 출발했다 설이 있어요. 여러 설 중에 하나. 여기도 호수 호자를 적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 서쪽에 호서지방, 충청 지역을 호서지방이라고 얘기하죠. 영남은 이영자가 고계령자예요. 고계령자를 써요. 태백산맥이 말미 소백산맥이 쭉 흘러나면서 산이 그만큼 깊어진다는 얘기는 고계도 깊어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영남지방을 갖다가 경상도 지역을 갖다가 고계가 이렇게 깊어졌다 해서 고계령자를 써서 영남지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명을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있겠죠. 자, 신지, 견지, 읍차부례 공부가 됐고요. 자, 종교 볼까요? 종교의 지배자로 신성시 되는 지역으로 긴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달았다. 천군입니다. 천군이 밑줄. 천군 아까 누구한테 깨진 거죠? 누가 내렸죠? 준왕에 깨진 거죠. 준왕에 깨지고 어느 한 일정한 곳에 경계를 두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구역에 살게 됐다. 천군. 거기에 장을 우리는 천군이란다. 그 지역을 소도라고 하더라.
재정 분리가 시작되었다. 설명됐죠?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역할, 신구 문화의 충돌과 갈등을 완화했다. 신문화는 뭐죠? 철기 문화. 구문화는 청동기 문화. 예. 철기 가진 애들 청동기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려는 주면서 신구 문화의 충돌을 완충 역할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신성한 지역으로 인정돼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을 경우에도 잡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 즉 신구 문화, 구문화, 청동기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떼 볼까요? 니을번. 소떼의 높은 나무와 무당의 어깨춤은 하늘로 비상하려는 염원을 담은 것이고 삼박자의 무당 노래는 천지인의 합의를 상징하는 소떼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소떼. 소떼 보셨죠? 여러분들 가끔 마을 어귀에 가시면 이렇게 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걸 소떼라고 불러요. 신성시 되는 새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네. 경제 가겠습니다. 벼농사,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제천의 의림지, 상주의 공검지 이런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변안의 철 보겠습니다. 낭단과 일본에 수출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산의 성산동, 진해의 야철지. 볼까요? 야철지에서 봐봐요. 이게 돌이에요. 돌에 이런 철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에. 이걸 갖다 보통 철광석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 철광석의 돌을 캐내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멩이에 묻은 걸 수출할 수 없는 거고 철을 탈탈 털어가지고 털을 수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철정이라 불러요. 반제품이에요. 요거 얘기하면 쉽게 이해할 거야. 요거 이해가죠? 금괴 이해가죠? 뭐야? 이 금괴를 수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반지도 만들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철정을 반제품을 만들어요. 일본에 수출하고 낭랑에 수출했을 때 그 나라는 뭘 하는 거야? 자기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거야. 즉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수출하는 거지 이걸 수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오케이? 이거 수출하는 거지. 철정을 수출합니다. 그만큼 철에 대한 재련 기술도 뛰어났다는 거야. 어느 나라가 마음 변한 질환 중에서도 철은 이렇게 변한다니까. 철광석에 박혀있던 철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 나라 이름은 변한다니까. 변환이라고. 오케이? 마음 변한 질환 중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변환이라고. 연상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집을 한번 볼까요? 초가지붕의 움집이나 큰 통나무로 만든 기틀집에 생활했다. 예, 기틀집에 몇 줄 그시죠? 기틀집에 살았다. 풍습감사 둘에 네, 공동노동이죠. 네, 마을에 공동노동한 거 둘에. 이게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에요? 보편성이에요? 특수성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 첫 수업에 있겠죠. 제천행사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네, 5월과 10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무덤, 큰 새의 날개를 사용하여 중앙에는 늘 무덤이 있고 주변에 고랑의 죽음여가 존재하였다. 큰 새의 날개를 사용한 것은 이 영혼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림이 있죠. 하단부에 선명하진 않은데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서 보실래요?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돼요. 자, 세워서 보시면 요 사이드에 움푹 파인 게 뭐예요? 고랑처럼 보인 게 있죠? 그죠? 여기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요. 왜요? 이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외부에 침입이 있을 것 대비해서 이렇게 이게 죽음묘예요. 이게 마한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묘가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 물을 채워놔요. 누군가가 무덤 가까이 왔을 때 물이 채워지면 어떻게 일단 수도를 해야 되겠지. 건너가야 돼 말아야 돼. 수심이 깊을까 낮을까 책정해 봐야 돼. 그죠? 무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게 나타났어요. 일본에 이거 갖다 전방 후원분이라 불러요. 무덤이 근데 우리는 길이를 보면
저쪽 벽면에서 이쪽 벽면 정도 한 2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초등학교 운동장만 해. 길이가. 초등학교 운동장 보통 한 70m 되거든요. 그 정도 커요. 이게 지네 황실에, 일본은 이게 지네 황실에 아주 고유의 전통적인 무덤 형태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자랑해. 야, 니네는 없지 이런 거 이렇게 막 자랑한다고요. 근데 막 자랑을 했는데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 즉 마한 지역에 이게 다량 발견이 됐어요. 사이즈는 작지만 똑같은 형태가. 일본의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다 온 거야 우리나라에. 직접 현장에 다 가는 거지. 뭐 전라도 해남 땅, 영암 땅, 영광 땅을 다 가보는 거야. 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있는 거거든. 깜짝 놀랐겠지.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발표하는 건 뭐라 불러요? 우리께 저쪽으로 일부가 민족이 건너가서 지도자, 지배자 노릇했다. 그 지배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묻힌 무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는요, 문화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예전에 역사를 보면. 우리는 중국에서 문화가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물론 청동기 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철기 시대 중국의 문화 그대로 들어왔고 우리 문화가 일본을 전파됐거든요. 우리는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동네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학에서. 중국에서 받은 문화를 정확하게 다 얘기해줘요. 다 받았다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철, 한철, 널철까지 다 외웠잖아요. 그죠? 명도전, 오수전, 반량년 다 우리가 받아들였다. 일본 애들 그 인정하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근성인 것 같아요. 조선인들한테는 약간 지기 싫어하는 마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본의 마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술 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강주 신창동에 발음이 좀 어렵네. 강주 신창동에 현악기가 오른쪽 끝에 있는데요. 발견됐어요. 국내 최고의 악기로 삼한시대 가무에 사용됐다. 이게 공무원 교재 모든 사람들 교재 다 나와요. 왜? 이게 한 10년쯤 됐는데 대구 교육의 행정지 공무원이 처음에 딱 나왔어요. 처음으로. 오답률 99%. 그에 발굴된 걸 대구 광역시 교육 행정지에 딱 출제한 거야. 다 틀렸지 뭐. 책이 없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다 틀렸어. 그 부랴부랴 선생님이 열받은 거야.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그 다음부터 다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10년 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적었냐고요? 혹시나 싶어서요. 선생님 책임지기 싫어서요. 선생님 책이 없던데요. 책임지기 싫어서. 자,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풍습을 쭉 정리해놔. 세턴 끝에 그대로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진도는 다 맞춰졌죠. 예, 진도는 다 맞춰졌는데 그 다음 시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10분 쉬었다가 중국 역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갈 때 여러분 이해가 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중국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한 30분 정도 더 할 거거든요. 그거 듣고 가세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 갑니다.